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면서 자 그러면 뭐 통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18명인데 그 중에 16명이 한동훈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그 절반인 8명 정도야 뭐 충분히 찬성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고요. 우선 조경태,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고, 안철수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하야하지 않으면 찬성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2명은 뭐 이미 된 거고요. 그러면 뭐 6명인데 뭐 쉽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자 그러면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없죠. 공석이고요. 3명이 공석입니다. 소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6명 체제로 겨우겨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그냥 뭐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도 엄청난 장벽들이 도사리고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그 윤석열 대통령 이 비상계엄의 우연성에 대한 헌법소원 이걸 심리할 주심재판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명 체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 탄핵소추 사건이 있죠. 이거에 대한 주심재판관도 다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다 강행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뭐 이런 의지는 일단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은 어디 있을까? 우선 바로 그 6명 체제의 정당성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가치,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최고의 임무가 대통령 탄핵 심판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런 불완전체인 6명 체제로 과연 할 수 있느냐? 했을 때의 정당성이 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된다는 거죠. 현재 법에는 7명 이상이 돼야 심리가 가능하고 그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때 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6명 이상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만들어 놨는데 그 체제로 계속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느냐. 이 정당성 논란은 앞으로 역사적으로도 두고두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6인 체제가 이 결정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대단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6인 체제가. 왜냐면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6명 체제가 과연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관문은요. 그렇다면 3명을 임명해서 완전체, 9명의 완전체로 결정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미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추천해서 아마 12월 말에 이제 인사청문회 등 거쳐서 12월 말에 국회 표결한다고 하죠. 그거 빨리 땡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직 뭐 누구라고 하지는 않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월 말에 국회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절차상 그냥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공석이니까 그럼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뭐 어떤 사람을 고위공직자를 신규로 임용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권한대행은 그야말로 그 대통령이 빈 자리를 그냥 현상 유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임용을 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중요한 인사는 권한대행의 권한받기다. 이 반론이 대단히 세거든요. 그게 실제 전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2016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 시절에 그때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이선혜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4월 3일이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끝난 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을 했죠. 근데 그때 8명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정미 대행이 자기가 이제 퇴임을 하고 그 후임으로 이선혜 재판관이 지금 이제 그 임명이 된 거죠. 이거는 탄핵 재판이 끝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별로 없을 수 있겠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끝난 뒤다. 그러니까 논란이 덜했다. 이런 거고요. 또 황교안 권한대행 때 그 선례가 있는데 이때는 탄핵 심판 전입니다. 결정 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임명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그때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명 체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심리해서 전원일치로 가결을 했죠. 지금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면 지금 사례는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의 이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때의 선례대로라면 지금 임명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 몫의 3명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표결이 된다 할지라도 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없다. 후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6명인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까 첫 번째 관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연 6명이 그 결정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그 체제에서도 자, 그럼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놓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황교안 권한대행 때처럼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어떤 진짜 공인된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되거든요. 학계에서는 갈리고 있으니까. 그게 황교안 대행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6명 체제가 만약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 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가지면 기각이 됩니다. 6명 이상이 동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6명 체제에서 단 한 명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기각하자, 인용하자 뭐 이 논란에서 뭐 만약에 다른 의견을 낸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전혀 뭐 다른 논리로 뭐 접근을 한다든가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탈을 하면 기각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는 거죠. 그걸 지금 뭐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용납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 중에 어느 한 명이 내 소신은 이게 이렇다. 법률적 논쟁을 한다면 결론이 안 날 수 있죠. 내지는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미루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문형배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입니다. 임기가 4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있는 때에 만약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4월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전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92일이 걸렸고요, 결론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63일이 걸렸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물론 헌재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뭐 혐의가 그때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이 내란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굉장한 논란이 되는 범죄거든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냥 일종의 무력 시위 그 정도에 그친 것이냐, 아니면 이걸 정말 내란죄라고 할 정도로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위반했느냐는 걸 가지고 학자들 간에 또 견해가 다릅니다. 이것도 상당한 논란이 되면, 그러면 또 논란이 된다는 얘기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정도의 관문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논쟁을 벌이다가 시간이 좀 흐른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종료가 나오면 그 후임자를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그거는 이제 이번에 결론을 어떤 식으로든 내겠죠. 이번에 이제 12월 말쯤에 그 국회목 3명을 추천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걸 결론을 내겠죠. 근데 그 결론도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 탄핵 표결이라는 그 관문보다 헌법재판소의 관문이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법률적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 아마 이때 민주당이 반대했을 겁니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으려면 지금의 민주당도 똑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겠죠 아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러려면 그에 대한 결론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거 시간 꽤 걸릴 거래요 아마. 이런 점 때문에 헌재로 넘어가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